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직업 상담사 과정을 준비하는 중에 직업 심리학 강의하는 고인숙입니다. 물론 직업 상담학도 강의를 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 시험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그건 상담학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혹여 심리학을 먼저 이렇게 청취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학 시간에 구성은 잘 아실 거예요.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직업 심리학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심리학, 우리가 상담학과 심리학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직업 심리학이잖아요. 심리학. 그리고 직업 상담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상담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학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1과목이 우리가 직업 상담학이니까 물론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담학 먼저 1과목부터 강의를 들으셔도 심리학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렇게 짚어드리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이 펼쳐진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깊게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고 할게요. 제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그 심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저도 한자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 심리는 쓸 수 있어요. 심리는 쓰게 되면은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제가 보죠. 지능이란 과연 심리학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가?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을 하는 이유는 심리 측정 도구, 그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를 우리가 심리 측정 도구라고 그러죠. 심리 측정. 그러면 인간의 심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심리 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심리 검사 영역에는 제 심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답이 없음. 인간의 인지하고 정서하고 심체 운동적인 부분이 있죠. 인간은 인지적, 정서, 심체 운동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간단하게 지덕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심리 검사에서 인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도구가 심리 검사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객관적이라는 엄청 강조를 할 건데요. 인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 측정을 하게 해서 보는데 키나 몸무게처럼 직접 측정 불가능해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나 정서를 측정하나 인지는 심리검사냐 아니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O인가 X인가 그래요. 정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큼 똑똑한가 이거는 심리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지적인 것도 이해하고 정서적인 것도 심체 운동적인 것도 이해하는데 심리검사 영역에는 우리가 스포츠나 의학에서 하는 심체 운동적인 걸 제외하고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거나 정서적 영역을 측정해요. 왜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리라는 건 그냥 답 없어 그냥 막연한 이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리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심체 운동 다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업 심리학이에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게 심리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과 관계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 심리학이 되겠죠. 상담은 상담을 하는데 그 내담자를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진로적인 직업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내담자를 도와주는 건 직업 상담학이죠. 그러면 직업 심리학 우리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을까? 그건 우리는 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직업 심리학은 1900년 초반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슨스라는 사람부터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심리가 무엇인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 인간을 이해하는 거, 인지, 정서 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다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2과목이라고 편저되어 있는 직업 심리학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총 파트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저를 만나는 까닭은 지금은 충분히 뭐예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효율적인 자격증을 획득하고자 이 강좌를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출제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시험 기관에서는 어떻게 출제 기준표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직업 심리학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출제 기준표가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거에 조금씩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 이론이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론, 정보론은 좀 많이 변화가 있죠. 법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직업 심리학의 5장으로 파트 5개의 파트로 구성했을 때는 이 출제 빈도를 고려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본다는 준비한다는 건 나오는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전혀 안 나왔던 건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왔던 건 다 다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 1에 보면 직업 발달 이론이 있어요. 지금 총 5개의 파트 직업 발달 이론. 직업 발달 이론인데 이 직업 발달 이론이라는 부분은 진로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다양한 발달의 관점을 각자 학자들마다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발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이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우리가 배우겠지만 무엇에 관심입니다. 욕구에 관심을 두면 욕구 이론이고 발달 단계를 규정해서 발달을 설명 발달 이론이고 그것도 진로 발달 이론이고 욕구 이론도 진로 발달 이론이에요. 아니면 가치에 초점을 두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견해 뭐 사회학습으로 해서 초점을 두니 이러한 이론들을 배울 건데 이것도 굉장히 출제 경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설명이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낯설 뿐이죠. 그러면 제가 설명도 가장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설명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직업 심리 검사 파트입니다. 직업 심리 검사 파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심리 검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심리 검사라는 것은 인간은 뭐 키는 직접 측정할 수 있죠. 몸무게 직접 측정 가능하죠. 근데 인간의 지능 직접 측정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측정했는데 IQ 150 나왔었는데요. 그건 직접 측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 이렇게 띠리리리 156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은 직접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측정은 무엇을 갖고 지능이라 하냐.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고 구성 개념이니 표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심리 검사는 해서 우리가 뭐예요? 심리 검사를 하는 까닭은 심리 검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건 채점은 물론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컴퓨터화예요. 우리가 뭐 투사 검사 같이 이거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거 직업 상담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거 해석하는 거. 이러려면 그래서 내담자한테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해서 평가해서 해석해 주려면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낯선 용어들이 있어요. 통계 용어일 수도 있고 평가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낯설어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단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자주 접하고 제가 조금 나름대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도 그 용어가 낯설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낯설면 어떻게 낯선 것을 어떻게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주 접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란 파트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다 높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편찬을 했으니까. 직무 분석은, 그러니까 인간의 직업 상담은 입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진로 발달 단계에서 어린 친구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입직을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일, 직무 분석하는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이냐, 이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4 경력 개발이라는 거. 경력 개발과 직업 전환. 그러면 직무 분석은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 활용하려고 기업에서 직무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직업 전환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의 중에도 나오기도 하고, 바로 강의가 이제 마지막 파트 4 들어가서 해드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출제되죠. 단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 조금 관계되는 것이 직업 스트레스 부분입니다. 파트 5 직업 스트레스 부분은 제목은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란 용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애기들도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말한 소리를 하죠. 언어는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업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이지만은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데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0문항을 시험이 나오잖아요. 5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출제 경향성,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은 직업 스트레스 분량이 되게 적어요. 적은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보통 최소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된 영역이 스트레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스트레스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공부 양 대비 점수 획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역이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업 발달 이론, 직업 심리 검사, 직무 분석, 경력 개발, 직업 전환, 직업 스트레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까지 총 파트가 5개로 돼 있지만 요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5분의 4는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져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1차만 합격하려고 공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과정과 2차 과정은 시험의 형식만 다르죠.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사지선다형으로 보고 2차는 서술형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선다형의 문항을 공부할 땐 잘 이해를 해뒀다가 2차 준비할 때 잘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정리된 것을 그때는 정말 더 단순한 거예요. 블라블라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입으로 하면서 글로 쓰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난 1차만 합격할 거라고 목표 두시진 않으시죠? 물론 당연히 1차 먼저 패스해 2차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실 거예요. 동차 합격하는 것을 꼭 목표로 세우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갈게요. 자, 직업 심리학 파트 1 보겠습니다. 파트 1 보시면 직업 발달 이론 이랬어요.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다 그랬어요. 각 이론의 특성이 있다라고 제가 제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이론의 특성이 있고 특히 발달 단계를 규정한 것은 단계를 잘 구분지어서 그 특징까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업 발달 이론의 개요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직업 심리학의 발달, 직업 심리학이라는 거. 직업 심리학이 발달했다. 직업 심리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 직업 심리학. 그전에는 아마 산업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직업 심리학과 산업 심리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 직업 심리학이 더 넓은 범주인가? 산업 심리학이 더 넓은 범주인가? 왔다 갔다 하시죠. 왜냐면 정의를 모르시기 때문에. 직업 심리학은 우리가 직업 상담사가 관심 두어야 될 대상은 단순하게 구직을 원하는 사람만 관심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진로 발달 단계에 가서 진로 발달도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있지만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직업 적응에 관한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안 맞은 직업을 전환해야 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퇴를 앞둔 사람한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업 상담사는 직업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생에 발달해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진로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직업 심리학은 그런 폭에서 포괄적이고요. 산업 심리학은 지금 산업체에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당신한테 관심을 줘요. 산업 심리학이 그전부터는 조직에서 산업 심리학이라고 해서 종업원들이 어떤 심리로 일을 할 거냐, 어떻게 동기화시켜서 이끌어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을 뒀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직업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직업 심리학의 효시라는 파슨스라는 인물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슨스, 직업 심리학의 효시라고 돼요. 직업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파슨스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이 파슨스라는 인물은 뭐 그 1900년대 초반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1900년대 초반때 꽤 오랜 시간 전이죠.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슨스는 보스턴의 직업 지도국을 세워서 청소년들의 진로 지도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파슨스가 왜 우리가 직업심리 청소년 진로 지도한 것 때문에 직업심리 효시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파슨스는 1900년대 초반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때인데 어떤 산업? 1차 산업혁명 시기죠. 1차 산업혁명.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공장이 생겼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한? 증기로 인한 산업혁명이 생겼다는 거죠. 증기로 인한 산업혁명.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2차, 우리 지금 요새는 지금 뭐예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이거 한번 짚으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로 인한 산업혁명이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슨스가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의 생산이 가능해졌죠. 고용인, 고용주 생겼다는 거예요. 파슨스가 보니까 이 고용주, 독점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파슨스가 제안했던 것은 법안으로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안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파슨스가 직업심리학 효시가 되지는 않겠죠. 직업 지도의 선구자예요. 직업심리학의 효시예요. 파슨스 가만히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저도 파슨스를 본 적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맞는, 이 노동자들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더라도 교통이 그렇게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저기 머나먼 곳까지 가갖고 뭐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어떤 공장이 생겼다. 그런 마을 사람들이 돈을 벌러 왔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직업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하느냐, 좋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게 되는 거죠. 잘하냐, 좋아하냐, 좋아하는데 못해, 잘하는데 재미없어, 이런 것들. 근데 파슨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잘하느냐, 좋아하느냐, 싸잡아서 흥미적성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싸잡아서 과연 이들에게 맞는 이들의 특성은 어떤 것일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슨스는 우리가 상담에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 요인 이론에 근거를 해서 특성 요인론자예요. 근거해서 진로 지도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파슨스가 제안한 3단계 직업 지도, 파슨스가 제안한 과학
과학적 진로 지도 방법 이렇게 돼요. 파슨스는 특성 요인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 3단의 첫 번째. 일단 각계의 특성은 뭐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흥미, 적성, 욕구, 가치, 기타 등등. 요인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담자, 이 사람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 본 거죠.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자기 분석,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내담자들의 자기 분석, 자기 이해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 정보를 탐색하겠죠. 직업 정보를 탐색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그 특성에 맞는 진로를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과학적 조언, 합리적 연결, 과학적 조언 혹은 합리적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과학적 조언, 합리적 연결이냐 하면은 특성 요인론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측정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적성이나 흥미, 인간은 측정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 자기 이해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자료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심리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이 내담자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직업 정보에서 과학적 조언이 이 객관적인 자료, 객관이란 말을 제가 엄청 많이 할 거라고 그랬어요. 객관. 이 객관적인 것이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뭐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조언, 합리적 지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심리학 효시 제일 먼저 이렇게 다뤄놨어요. 제일 먼저 직업심리학의 발달을 보면 파슨스 19세기 말부터 구체적인 직업 발달에 관심을 가졌다. 20세기 파슨스는 보스턴에서 직업지도국을 세워서 굉장히 진로지도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슨스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직업지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니은번에 보시면 3단계 과학적 접근법, 자기분석, 직업분석, 연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직업심리학의 발달을 쭉 기술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살펴보면 왜 좋으냐. 앞으로 진로 발달 이런 때 낯선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담학 심리학 할 때 상담학, 심리학이잖아요. 많은 이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정보론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그때 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 학자들 셋대 몇 명인지 저도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낯선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낯설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게 직업심리학의 발달 보면 나중에 들었던 사람 나오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심리학이 발달한다는 건 지금 제가 잘 먼저 써놓은 게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비네, 터먼 이런 사람들이 개인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검사 도구를 군인들을 분류하면서 직업심리학이 본격적으로 활용됐다는데 이거 쓰지 않고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우리가 지능검사, 심리검사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지능검사가 비네가 만든 것이에요. 그걸 갖고 미국에 가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한 것이 터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IQ라는 체제를 그러니까 IQ라는 거는 인텔리전스 쿼션스에서 직접 측정 못하잖아요. 심리 검사라는 건 인간을 간접 측정해서 거기서 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IQ를 측정한 것이 간접 측정해서 거기서 150이다 이렇게 수치를 부여한 거죠. 근데 이 IQ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터먼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지만 한 번 듣고 또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네, 터먼 이런 사람들 지능 검사했어요. 그로부터 나와서 군인들한테 적용을 했다는 거죠. 왜? 처음에 군인들을 훈련 가능한지 교육 가능한지 분류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비네에서 의뢰했던 것이 지능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는요, 우리가 뒤에 가면 진로 발달 이론 할 때 로는 욕구 이론자예요. 그러니까 진로 발달 욕구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다 줄줄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욕구를 중심으로 진로 발달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 발달 욕구. 그래서 이 로의 욕구를 계기로 해서 직업심리학의 모습이 좀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직업 상담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진로 발달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분들 아니면은 학부모님들도 홀랜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랜드. 진로 발달로 해서 홀랜드 혹은 수퍼를 모르고 시험장에 가면 제가 양심불량이라 할 정도로 진로 발달에 굉장히 탄탄한 이론을 구축하고 있는 학자가 홀랜드예요. 많은 검사 도구가 진로에 관한 많은 검사 도구.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해보셨다면 그 검사도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검사다라는 거. 홀랜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홀랜드 리아색 나중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형, 진취형, 간습형으로 성격 유형, 직업 환경을 분류한 홀랜드. 자, 그 다음에 수퍼, 긴스버그 이런 사람들은요. 발달 단계를 규정했어요. 제가 앞에 그 개괄로 써놨을 때도 특히 발달 단계를 필히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발달 단계. 그래서 발달 단계를 규정해서 그 특징을 설명한 학자가 수퍼, 긴스버그예요. 특히 수퍼는 이 발달 이론을 근거해서 나중에 상담에서 발달적 직업 상담을 하는 수퍼예요. 그래서 그 수퍼. 긴스버그.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 6번에 있죠. 진로 성숙 직업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데 크라이티스는 혹시 상담학을 선행 공부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담? 포괄적 직업 상담, 몽땅의 상담 기법, 좋은 점 취하고 나쁜 점 보완해서 하는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예요. 우리 심리 검사에서는 진로 성숙 검사 CMI, Career Maturity Inventory 출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그거에 관계된 인물이 크라이티스입니다. 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직업 심리학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와서 직업 심리학이라는 거 깊게 들어가지 않지만 심리학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진로 발달 이론을 배움으로써 그 발달 이론에 근거해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공부를 할 건데 처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특성 요인론자의 파슨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파슨스 특성 요인론자 특성과 환경적 요인 이것을 매칭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업심리학 연구법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그 직업심리학 연구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변인이라는 거 이것도 조금 낯설어요. 변인과 척도 이렇게 직업심리학 연구할 때 우리 변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변인. 심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실증에 다시 보여주겠다는 거죠. 철학으로부터 심리학이 와요. 철학도 인간을 이해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왜요?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 이런 걸 왜 생각해요? 전체를 탐구하면서 결국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으로부터 심리학이 나왔고 심리학은 철학은 근데 과학적이지 못하죠. 근데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용어들, 실험적인 용어, 통계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변인이라는 거 다룰 건데, 변인. 그럼 연구는 왜 하느냐?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왜 하느냐? 연구는 궁금해서 한다.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다. 무엇이 궁금하냐? 이 지금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것이 궁금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인의 종류를 제가 3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독립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리고 매개변인, 가외변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설명해서 연구는 왜 하느냐? 궁금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궁금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직업 상담할 때 어떤 사람한테 또 관심을 또 가질까요? 입직을 하고 싶은 사람 관심 갖는데 또 실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실직을 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실직자들은 굉장히 그 일반적인 말로는 어떻게 해요? 기가 팍 세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자아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이라는 용어도 정의가 중요한데 뒤에 가면 우리가 자아효능감 이론에 각해서 뭐 사회학습, 사회인지적 조망 관계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아효능감이라는 건 자신감과 좀 다르게 반주란 학자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뒤에서 사회학습, 사회인적 관점과 관계 있는 학자가 반주란데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지금 그 사회학습 이론을 해야 되니까 요 용어만 먼저 설명할게요. 자아효능감이란 뭐니? 어떤 특정 과제가 주어졌을 때 특정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 있다는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빈대떡 잘 부치니? 뭐 이런 거. 너 직무 수행에서 어떤 걸 강의 잘하니? 뭐 이런 거. 이런 걸 때 그걸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에요. 그럼 요거 갖고 해볼게요. 실직한 사람들은 이 자기 그 어떤 신념, 확신이 무엇을 잘할 때 확신이 조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아효능감, 실직자들의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자아효능감이 낮아졌을 때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정말 구직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일까?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할 것인가?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연구 많이 봤을 거예요. 커피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 커피가 치매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연구자는 궁금한 거예요. 변인 간의 관계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지금 두 가지 변이 있는 거예요. 자아효능감이라는 것과 구직활동. 연구자가 처치하는 변이 있어요. 연구자가 이걸 처치했을 때 이것이 달라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달라지길 희망하면서 이걸 처치하겠죠.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변인이 있어요. 이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변인, 이것을 무슨 변이냐면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처치하는 변인, 연구자가 원인이라 규정하는 변인, 독립 변인. 그러면 구직 활동이라는 것은 연구에서 어떤 결과로 생각하는 변이죠. 그거에서 영향을 받는 변인. 그래서 이거는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속 변인. 이거는 independent variable, 이건 dependent, 의존하는 변인이에요. 그래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관계가 궁금해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뭐 A가 B에 미치는 영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매개 변인 혹은 가외 변인은 무엇이냐? 매개 변인 혹은 가외 변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연구자는 독립 변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실시한 팀이 구직 활동 훨씬 더 으쌰으쌰 하더라 라면은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 독립 변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것이 오롯이 독립 변이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보니까 이 프로그램 영향 말고 옆에 뭐 처치자,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동료들일 수도 있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동료를 둘러싼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 다시 말하면 연구자가 분명히 독립변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연결하는 변인. 그게 매개변인. 다시 말하면 연구자가 그 독립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변인, 그걸 가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인의 종류 3가지 교재에 잘 제시해놨는데 독립변인, independent variable, 다른 변인에 작용하거나 다른 변인을 예언 설명해주는 변이다. 연구자가 뭐라 규정하는 변이다?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변이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을
영구자 특별히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라 규정하는 변이 독립변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실험 연구, 뭐 그 자연 연구, 실험 연구는 통제하는 거예요. 매개 변이를 들어오지 못 통제하는 연구, 거기서는 연구자에 통제할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일번에 있어요. 자연음감 증진 프로그램이 구직 활동에 미친 효과. 그래서 자연음감 증진 프로그램은 뭐다? 독립변이고 구직 활동은 종속변이다. 그랬어요. 종속변이는 독립변이에서 영향을 받는 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립변에서 영향을 받으려면 다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이 뭐다? 종속변인이에요. 연구자가 무엇으로? 결과로 간주하는 변이. 그러니까 자연음감 증진 프로그램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효과일 때는 구직활동이 무슨 변이다? 종속변인이다. 자, 매개변인 뭐도 아니면서 독립변인도 아니면서 누구에게 종속변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이이다. 그래서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연속변인, 비연속변인, 양적변인, 질적변인 이런 연속은 뭐야? 계속 변인이. 그러니까는 어떤 범죄에서 그 이론적으로 무한한 변인, 나이, 지능이 이론적인 무한해요. 나이, 이론적으로 무한하죠. 이런 것도 연속변이고요. 비연속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사의 숫자라든가 우리가 그 성별이라든가. 직업의 수 이런 것도 무한한 건 아니죠. 그다음에 양적이냐 질적이냐는 거면 양적인 뭐예요? 나이는 수량화시킬 수 있잖아요. 시간도 수량화시킬 수 있죠. 이거는 양적 변이 되고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량화하는 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수치라고 해서 연구할 때 뭐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했다고 그게 수량화는 아니에요. 그냥 수치죠. 그걸 질적으로 그 차이를 나타내는 양적 차이는 아니라는 거, 그 질적 변이죠. 예언 변인과 증거 변인. 예언 변인은 뭐예요? 다른 변인을 예언하게 쓰는 변이 예언 변인이고 증거 변인은 예언 변인을 통해서 예측받고자 하는 변이 증거 변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립 변이 예언 변이 되고 종속 변이 증거 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척도의 종류가 여기 써놨는데 이거는 중요해서 또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척도. 지금은 그것만 아셔도 돼요. 뭐만 알면 순서대로. 그죠? 척도의 종류는 명명척도, 명명서열 등간비율,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첫 시간부터만 낯선 내용을 많이 하죠.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 척도는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뭐 질적 변이할 때 수치상의 뭐 차이가 질적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체크를 설문을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잖아요. 성별 여자는 1, 남자는 2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 아니면은 뭐 그 학력, 중학교 졸업,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뭐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연구에 통계 처리할 때 이럴 때 이런 것 등이 무슨 척도에 해당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명서열 등간 비율, 명명서열 등간 비율 요거를 입에 들이시면 좋은데 명명은요 이름을 준다잖아요. 수치상의 차이로 이름 같다 다르다만 나타내는 것이 명명척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는 남자는 1, 여자는 2, 끝자리가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끝자리라고 하면은 착각하시겠다. 첫 자리죠. 끝자리가 아니라 첫 자리 땡땡땡땡 그 뒤에 그 첫 자리가 그죠. 그래서 1이냐 2냐 하는 거. 아니면 연구할 때 혈액형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나 혈액형 같은 거, 운동수수 백넘버 이런 것들이에요. 67번이 잘하고 1번은 못하 이런 거 아니죠. 67번은 누구다, 1번은 누구다 이렇게 수치상의 차이로 같다 다르다만 나타내는 척도가 뭐다? 명명척도예요. 그런데 이 척도를 기억할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명명서열 등간 비율, 명명서열 등간 비율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명명척도는 같다 다르다만 나타내는 척도인데 서열척도는 그러니까 차이 정보뿐만 아니라 그 순위에 관한 정보도
주는 것이 서열척도예요. 서열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우리 반에 1등, 2등, 3등, 올림픽 금운동. 이것은 뭐 같다 다르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순위에 관한 정보도 주는 것이 그 서열척도예요. 그러면 서열척도는 그 차이 정보 플러스 순위 정보. 그러니까 요거는 차이에 관한 정보, 이건 순위에 관한 정보. 그래서 뭐 주민번호 썼어요. 주민번호. 그럼 이거는 등수죠. 등수, 반등수 같은 거. 그런데 반등수를 한번 보면 1등, 2등, 3등, 선생님이 1등하고 제가 2등하고 다른 분 3등이 있어요. 그러면 1등은 99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2등은 98점인데 제가 2등이에요. 3등은 90점이에요. 그럼 제가 좀 속상하겠죠. 나는 1점 차이로 2등이 됐는데 내 밑도 97점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1점 차, 여기는 8점 차예요. 나는 2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열척도는 그 순위에 관한 정보는 주고 있지만 그 속성에서 이렇게 간격은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간척도는 뭐냐? 차이 정보뿐만 아니라 순위 정보 플러스 뭐까지 그 동간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동간성. 그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냐? 온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온도는 1도와 2도의 차이, 2도와 3도의 차이, 간격이 일정하죠. 그런데 이 온도,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측정한 속성과의 차이의 동일한 숫자 집합으로 나타난 것이 동간척도예요. 동간척도. 그런데 온도 0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0인 거지 절대 0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동간척도는 상대 0점이 있는 것이지 절대 0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 0점, 절대 0점 복잡한 것이 아니라 0이 되는 순간에 그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온도 0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적으로 0이라 규정할 뿐이 절대 0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0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을 갖고 있는데 비율척도는요. 다 한번 써볼까요? 차이에 관한 정보 플러스 순위에 관한 정보 플러스 동간성 플러스 그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0점이 있는데 이 절대 0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0이 되는 순간에 그 속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제로입니다.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격 이런 거. 가격 0원입니다.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통계처리 때 가감승제 모든 통계처리 정보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비율척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100원을 주고 샀는데 너는 200원 주고 샀다 하면은 너가 나보다 2배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할 수 있겠죠.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도 같은 경우는 어제가 5도였고 오늘이 10도예요. 그러면 오늘이 어제보다 2배 덥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0이라는 것이 절대 0점이 아니고 상대적인 0점이기 때문이죠. 처음이라 조금 복잡한 듯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지우고 자 명명서열 등간 비율 명명서열 등간 비율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지면서 척도의 종류에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심리학 연구 방법을 할 때 보면은 양적 연구를 하냐 질적 연구를 하냐 그래요. 양적 연구라는 수량화시켜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예요. 그러니까는 양적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 끌어와서 연구하는 것이 양적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격 검사한다 이런 건 양적 연구가 되는데 질적 연구는 보면은 인간의 속성,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모두 다 양적으로 해서 측정해서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행동이 잘 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뭐냐? 수량화 한다 안 한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 수량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적 연구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지만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수량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 연구법의 종류 보면은 상담에서도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것은 기스버스라는 학자가 부분적으로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담 예비 단계 실시하는 구조화된 면접법이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법, 그러니까 수량화시켜서 어떻게 됐다 결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LC, 내담자 입을 통해서 진술하기 때문에 덜 위협적인 방법.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법이라는 것은 생애 진로 수준의 구조가 있다는 게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과정의 요약 이렇게 있어요. 얻고자 하는 정보도 있어요. 어떻게 얻고자 하느냐?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가치와 자기인식,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의 자기평가 이런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 그 다음에 직업 카드 분류법. 상담에서 직업 카드 분류법은 흥미를 알아보는데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직업 카드 분류법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직업 카드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나눠서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질적 연구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서서 자아효능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아효능감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없다 내 자신의 확신. 이거는 어떻게 내 자신의 확신인데 질적 연구법이죠. 그래서 여기 직업심리학 연구법 중에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어요. 생애 진로 사정.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생애 진로 사정과 자아효능감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직업카드 분류법 이런 것들 자체가 질적 연구법이라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각 다. 뭐 질적 연구에서가 중요한 것보다도 각각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은 상담학에서 조금 더 언급을 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개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법이다. 구조화된 면접법이다. 그랬어요. 얻고자 하는 정보 2번에 냈죠.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내담자의 가치와 자기인식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하냐?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과정의 요약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 카드 분류법 이것도 상담하게 3번 다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아효능감 측정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었잖아요. 진로 발달 이론이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렇게 진로 발달 이론 그래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입니다라는 제언을 했었고요. 그거 들어가서 연구 방법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차시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관점 있는 거 여기 초점을 둬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차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